많은 우리나라 주식 투자자분들께서 보시면 항상 저에게도 뭘 사야 돼? 지금이라도 사? 이렇게 무슨 얘기냐면 포트폴리오나 트레이딩 관점 요 단계에 집중을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하지만 제일 많이 하고 다녔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15년 만에 불장이다. 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특히나 이게 일시적이냐 아니냐 또 앞으로 많은 분들께서 또 많은 이야기를 하시겠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뭐 주가 상승은 좀 내년에도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네시스 미션은 어쨌든 이제 미국이 AI를 안보로 선포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버블일 가능성은 높고, 근데 그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그 부서가 에너지부예요. 보통 상무부나 이런 데서 네네. 하잖아요. 과기부도 있을 거고. 네네. 근데 그게 아니라 에너지부 장관을 거기에 프로젝트 총괄 매니저로 앉혀버린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네시스 미션에서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2016 시장을 미리 전망해 봅니다. 기획 시리즈로 내년 시장에 대한 투자 전략을 들어보는 시간, 오늘은요. 꼭 한번 매시고 싶었습니다. 김한진 이코노미스트와 함께하죠.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2025년 그 어느 해보다 환율의 움직임이 정말 다이내믹했던 한 해였습니다. 7월에는 1,350원대에서 12월 1,480원까지 돌파하면서 1년 8개월 만에 국장급 구두 개입이 나오기도 했던 한 해였는데요. 자, 이런 환율의 움직임 내년에도 좀 다이내믹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아니면 좀 안정화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좀 환율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내년 상반기에는 조금 진정이 되면서 뭐 많이는 아니더라도 1,400원 정도에서 조금 자리를 잡아나가는 그런 약간 진정된 모습. 지금 올해 하반기처럼 불안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 반 예측 반 하고 있고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사실 최근에 7월 달부터 환율이 조금 급락을 한 이유가 사실 우리만이 아니거든요. 그 일본 그리고 대만 달러도 같이 절하됐는데 이 3개국의 공통점이 아시다시피 올해부터 시작되는 대미 투자의 불확실성입니다. 대만은 지금 투자를 결정을 안 한 상태지만 일본 엔화와 원화가 같이 동반 하락했다는 점은 이런 근거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최근에 하반기에도 여전히 300억 달러가 넘는 해외 투자, 증권 투자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부담이 되고 있고, 아무래도 내년 초에는 이제 연준이 금리를 얼마나 내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상반기까지는 내리는 쪽에 무게가 실려 있기 때문에 양국의 금리 차이도 조금 좁혀진다라는 측면에서 내년 상반기에는 환율이 그래도 좀 안정세를 찾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상반기 안으로는 환율이 좀 안정화가 될 것이다라고 내다보고 계신 가운데 외환 당국의 적극적인 좀 구두 개입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내년 상반기까지 확실한 안정화가 될 때까지 구두 개입이 계속 좀 지속될 거라고 보시는 건지요? 외환 당국이 솔직히 밝혔지만 급격한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이런 추세적인 것을 잡기는 사실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요. 양국의 금리 차이, 2021년부터 보면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이가 10년 장기 국채 금리가 완전히 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역전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쉽게 해소되지 않는 부분이죠. 미국이 성장성도 경제 성장도 높고 또 지금 보여주다시피 생산성 이런 부분들에서 매크로 환경이 한국보다 굉장히 건전하기 때문에 생기는 부분이라서 솔직히 추세 전환까지는 한계가 있었다고 보고요. 외환 당국이 밝혔듯이 그냥 변동성을 줄이는 정도에서 우리가 만족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환율에 집중을 했다면 이번에는 금리에 또 한번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이 되면 이제 주요국들이 금리 변경 경로가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미국은 이제 인하 기조, 유럽이나 일본은 인상 기조, 한국은 사실상 동결이 될 것 같다라는 시각이 우세한 가운데 금리가 증시에 미칠 영향력은 좀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요? 사실은 미국 경기가 지금 생각보다 훨씬 좋으면 연준이 금리를 못 내리겠죠. 아무리 트럼프가 압박을 해도.
하지만 뭐 2%대 초반 정도, 지금 뭐 국내 또 월가의 컨센서스대로 한 2.23% 정도 미국 내년 경제 성장률이 그 정도로 잡힌다면, 형성된다면 저는 뭐 금리 한 2번 정도는 내릴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백악관의 압력이 조금 더 거세진다면 뭐 3번까지도, 그리고 성장률이 조금 낮아져야 되겠죠. 2% 정도로 혹은 미만으로 낮아지면 뭐 3번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데, 아무튼 뭐 말씀 주셨듯이 뭐 전체적인 국제 금리의 향방은 완전히 미국은 인하, 그다음에 유럽은 뭐 동결할 것 같아요. 영국이 한 번 내리면 뭐 많이 내릴 것 같고, 일본은 뭐 약간 뭐 지금 애매하지만 그래도 올라가는 방향이고요. 그렇다면 뭐 주식시장 마켓의 영향은 전체적인 달러 약세. 달러 약세는 사실은 미국 경기가 좋아도 달러 약세고, 그리고 금리 차가 좁혀져도 달러 약세고, 전 세계 돈이 잘 돈다는 얘기죠. 내년 상반기에는 뭐 심한 달러 약세는 아니더라도 완만한 약달러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 또한 증시의 우호적인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리의 경로 또한 증시에 좀 우호적인 요소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가운데, 사실 올해 코스피가 70%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주요국 증시 가운데 수익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 우리 박사님이 쓰신 편지에서는 또 이제 시장을 정리해 보시는 그런 이제 문장에서는 이제 코스피가 7회차, 야구로 치면은 7회차에 진입을 했다라는 말씀을 하시기도 했는데, 그렇다면 이제 서서히 끝을 준비해야 하는 상승장인 건지, 아니면 또 한 번의 다음 경기가 있는 건지 궁금한데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은 뭐 조금 긴 호흡으로 봤을 때는 코로나 이전에 지금 뭐 AI 경기의 1단계가 이미 진행됐고, 코로나 이후에 지금 2단계 AI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3단계는 2031년까지 뭐 내년 정도에 살짝 휴지기를 거쳐서 또 한 3, 4년 내지 4, 5년간의 랠리가 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두 번째 AI 사이클에서의 뭐 7회 말 정도가 아닐까. 그러니까 끝나는 것은 아니고요. 3단계를 위한 조금 뭐 재충전, 에너지 재충전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AI 관련주가 살짝 비싸져 있고, 또 AI 관련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이익보다는 또 일부 기업들이겠지만, 일부 기업이지만 조금 뭐 해외 밖에서 이제 차입을 해서 또 회사채를 찍거나 또 차입을 해서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내년부터는 이제 깐깐하고 좀 엄격한, 정말 투자해서 돈을 버니 안 버니라는 쪽에서 이제 조금 깐깐한 잣대를 들이댄다면, 투자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환경으로 가고 있는 것은 맞지만 AI 경기, AI의 확장이 멈추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네. 주가는 비싸지만 AI 경기는 지속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가는 비싸지만 AI 랠리는 지속될 수 있는 환경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026년 주식 투자에서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 3개를 좀 꼽아주신다면, 우리 투자자분들이 미리 알고 있으면 좋을 기회 요인과 위험 요소까지 좀 구체적으로 짚어주신다면요. 네, 미국 경기가 너무 좋으면 금리가 조금 올라가가지고 또 금리 인하도 어렵겠죠. 네. 또 시장 금리가 올라가서 주식시장의 상승을 뭐 제동을 걸 것 같고요. 그래서 미국 경기가 너무 좋은 것도 우리가 조금 경계해야 될 부분이고, 그렇다면 뭐 마지막 랠리가 조금 급하게 올 거고요. 아까 7회 말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조금 골디락스, 완만한 경기에 연준이 금리를 생각보다 더 많이 내리는 그러한 골디락스 경기의 조합이라면 뭐 7회 말이지만 연장전까지 가겠죠. 조금 더 내년 그렇죠. 전체적으로 긴 랠리, 좀 완만하지만 그래도 생명력 있는 랠리가 계속될 것 같고요. 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은 사실은 주식시장 자체가 너무 급하게 오르는 바람에 주식시장이 자체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조기에 무너질 경우, 무너질 가능성, 이런 부분들도 좀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되려 2026년에는 너무 적토마같이 달려가는 것보다는 좀 긴 호흡으로 완만하게 좀 상승하는 것이 되려 안정적일 수 있겠다. 그리고 AI발 관련해서는 여전히 내러티브가 형성되어 있으니 되려 좀 수익이 되는, 돈이 되는 기업을 좀 선별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으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한진 이코노미스트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2016 투자 전략 저희가 특집으로 또 마련한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또 한번 꼭 모셔보고 싶었던 분이었습니다. 전 KB증권 김진 프랍 트레이더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익히 많은 말씀 들어서 꼭 이렇게 모시고 싶었습니다. 주식시장의 열기가 그 어느 때보다 정말 뜨거운 한 해이지 않았습니까? 코스피의 상승률이 거의 주요국 증시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한 해였는데 기관의 자금을 운용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프랍 트레이더로 오랜 시간 시장을 지켜보셨을 텐데 현재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내년 시장도 좋을 거라고 보시는지부터 궁금합니다. 일단 뭐 올해 제가 제일 많이 하고 다녔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15년 만에 불장이다. 근데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네. 이게 사실 우리나라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한 2010년대 이후부터는 제대로 된 장이 코로나 시절 그걸 빼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왜 그랬나 생각을 해보면 이제 뭐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는 것처럼 2010년대 중국의 경제 발전 덕분에 우리나라 시장이 너무 좋았습니다만 이제 반대로 중국이 우리나라를 추격하면서 그 반작용으로 우리나라가 또 힘들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그 과정에서 각각의 산업들이 그 산업의 포지션에서 경쟁력들을 막 잃어가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 또 뭐 어떤 산업이라고 지칭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좀 한 산업의 과도한 투자가 국가 전체로 이루어지면서 이제 반작용으로 나타났던 것 같고 그래서 실제로 2010년대 이후로 보면 시장이 좋았던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던 글로벌하게는 AI 투자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상황에서 내부적으로만 보면 뭐 많은 분들께서는 다르게 평가를 하시겠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부동산 중심의 재테크 시장이 주식 채권의 이 금융시장 중심으로 재테크 시장의 구조적인 개편이 옮겨지면서 이런 외적 요인하고 내적 요인이 이렇게 합쳐지면서 정말 15년 만에 불장이 나타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프랍 트레이드 현역 시절을 한참 할 때가 2010년대였는데 네. 그때 우리나라 시장 많이 안 했거든요. 네, 해외 투자를 해외 중심으로 많이 하셨군요. 네. 해외 투자를 거의 그쪽에만 집중을 해서 투자를 했었던 것 같은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는 현역에서 은퇴한 상황입니다만 기본적인 관점이 최소한 절반 이상 정도는 그러니까 전체 뭐 계좌면 계좌, 뭐 펀드면 펀드 이 전체 한 절반 정도는 한국장에 투자를 해도 충분할 만한 장이었다라는 관점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특히나 이게 일시적이냐 아니냐 또 앞으로 많은 분들께서 또 많은 이야기를 하시겠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구조적으로 뚜렷한 상승 요인이 내적으로 그리고 외적으로 이렇게 분명히 존재하고 이 상승 요인 때문에 주도주라는 컨셉 자체도 분명하기 때문에 이 구조가 변하기 전까지는 뭐 계속해서 15년 만에 불장이 뭐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어질 수 있지 않냐라는 관점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15년 만에 불이 붙은 이 불꽃이 쉽게 꺼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말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20여 년간 프랍 트레이더로 우리 또 김진 전 프랍 데스크 총괄님은 한 번도 2022년 딱 한 해를 제외하고 손해를 보신 적이 없다고 해요. 이렇게 투자 잘하시는 분들 뵈면은 꼭 투자 원칙이 있냐고 저는 항상 질문을 드리곤 하거든요. 네. 어떤 투자 원칙을 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실 주식 투자라는 거는 그냥 막 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냥 크게는 세 단계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현 상황에서 내가 주식 투자를 얼마나 열심히 할 것이냐 이거를 결정하는 이제 소위 얘기하는 자산 배분의 단계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엔 그럼 뭐 사지? 이걸 결정하는 포트폴리오의 과정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그럼 지금이라도 사야 돼? 얼마에 팔아야 돼? 이걸 네. 이야기하는 이제 트레이딩의 요 단계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많은 우리나라 주식 투자자 분들께서 보시면 항상 저에게도 뭘 사야 돼? 지금이라도 사? 이렇게 무슨 얘기냐면 포트폴리오나 트레이딩 관점 요 단계에 집중을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하지만 과거에 이제 이런 이 세 단계에 대해서 실제로 어떤 영향이 어떤 요소가 가장 큰 영향인가 이런 연구들은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연구들을 실질적으로 해보게 되면 결국은 주식 투자를 열심히 해야 돼. 요거를 결정하는 자산 배분의 단계가 전체 계좌 수익의 성공의 한 8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 밑그림 그리는 자산 배분이. 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저는 주식을 지금 열심히 해야 돼? 아니면 열심히 하지 말아야 돼? 이걸 결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프랍 트레이더가 원래 되게 이제 오래 못하는 직업이거든요. 근데 제가 20년 동안 운 좋게 잘리지 않고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은 그냥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프랍 트레이딩 부서라는 게 아무리 한 해 돈을 많이 벌어도 그 다음에 손실을 많이 내면 집에 가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일들인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21년 정도 프랍 트레이더를 하면서 손실을 딱 한 해만 봤었고 그 과정에는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금융위기도 있었고 네. 유럽 재정위기 뭐 이런 어마무시한 위기도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손실을 내지 않았던 이유는 너무나 간단하거든요. 그냥 주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잘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건 너무 멋진 말인 것 같고요. 그냥 주식을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주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버텨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그렇습니다. 시장이 아주 많이 이제 뭐 매크로의 법칙을 이용한다거나 밸류에이션의 법칙을 이용한다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투자 방법들이 이렇게 존재를 하죠. 근데 저는 이런 것 같아요. 그냥 시장에 뭔가 매크로 사이클을 이끌어가는 주도주가 있고 그 주도주를 중심으로 해서 시장이 좋으면 그때 이제 열심히 투자를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 그런 경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 않은 구간이라고 하면 이게 사실 어떤 선수가 와도 주식 투자에서 수익 내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 투자자가 결정해야 되는 가장 핵심적인 거는 지금 주도주가 있느냐? 그럼 시장이 좋느냐? 그냥 이것만 결정해서 그냥 그거에 따라서 그 결정에 따라서 너무 잘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ETF를 가지고 투자를 해도 수익이 충분히 나거든요. 그냥 그런 식으로 하고 많은 분들께서 생각하시는 네. 이 주식을 얼마에 사야지? 얼마, 얼마에 팔아야지? 이거는 의외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순위부터 말씀을 해주셨네요. 어떻게 자산 배분을 할지, 어떤 기업을 살지, 어떤 종목을 매수를 어떤 가격대에 할지 여부 세 가지 요건을 말씀해 주셨는데 워낙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라는 증시 격언이 있듯이 주도주에 투자하는 추세 추종 매매 전략을 구사하시는 걸로 아주 유명하십니다. 내년 시장을 움직일 큰 흐름, 반도체가 될까요? 어떤 업종 주목하고 계세요? 일단 주도주라는 게 있잖아요. 사실 교과서에 있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 분들이 그냥 막 갖다 쓰시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주도주라는 기본적인 관점이 시장 사이클 전체를 지배하는 그런 산업의 구조 속에서 나오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일정 기간 동안 단순히 가장 많이 올랐다고 그것이 주도주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도주는 대부분 다 대형주에서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사이클 전체를 관통하기 때문에 사실상으로는 그 주도주의 사이클은 굉장히 좀 긴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첫 번째 질문하셨을 때 제가 답을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 우리 시장은 지금은 상승 논리가 크게는 두 개의 축으로 움직이는 것 같거든요. 첫 번째는 뭐 너무나도 당연하게 글로벌 AI 투자와 연관되어 있는 상승 논리가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내부적으로는 말씀드렸던 대로 부동산에서 주식시장으로 옮겨가는 자산시장 구조 개편 같은 상승 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논리 자체 두 개는 아직 바뀌지 않았다고 보고 네. 그러면 2026년도 새로운 주도주 의미 없다고 생각하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주도주가 그 주도주가 계속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 주도주가 만약에 종료된다? 그럼 시장이 끝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산시장의 구조 개편, 여기에다가 이제 글로벌 AI 투자 역시나 계속해서 화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가운데 그렇다면 지금 시장에서 단기 트레이딩 매매 전략이 좋을까요? 아니면 ETF라든지 이제 주도주 길게 두고 긴 호흡으로 가는 게 현명할까요? 일단 우리나라 분들이 이게 단기 트레이딩에 굉장히 익숙한 이유는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을 이렇게 평가절하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15년 동안 시장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좋은 시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바이앤홀드를 할 만한 그런 시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뭔가 주식 투자를 해서 계속해서 수익을 내야 된다라고 하면 그럼 결국은
단기 트레이딩 방법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뭐 제가 능력이 부족한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단기 트레이딩이라는 게 저 개인적으로는 주식 투자할 때 가장 어려운 방법이고 성공 가능성도 그렇게 높은 방법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예, 실제로 이제 프랍 트레이더에 부서에 있으면 수많은 단기 트레이더들이 있거든요. 네. 여러 가지 스타일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네. 근데 제가 그동안 20몇 년간 지켜봤습니다만 단기 트레이딩을 주 전략으로 하는 프랍 트레이더가 가장 생명력이 아쉽게도 짧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단기 트레이딩을 지금 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만약에 판단하신다면 그렇다면 이거는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은 구간이라고 생각하시고 네. 차라리 주식 많이 하지 마시고 오히려 장기적으로 뭔가 좀 좋아 보이는데 그런 데를 가서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간만에 15년 만에 이제 우리나라 시장 불장 왔는데 네. 굳이 단기 트레이딩으로 해야 될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5년 만에 불꽃이 튀고 있다. 긴 호흡으로 가도 충분하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2026년 이제 적토마 병원년 투자에 있어서 금융시장 가장 큰 변수라고 하면 어떤 것들을 꼽을 수 있을지 위기와 기회 요인 좀 같이 언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의 상승 논리 중에 이제 외부적으로는 결국은 글로벌 AI 랠리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하반기부터 이제 AI 거품론이다, 뭐 AI 투자 회의론이다 그러면서 조금씩 삐걱거리고 있고 막 이렇게 일시적으로 흔들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 AI 투자 랠리가 끝나면 우리 시장에도 지대한 영향을 받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도 가장 핵심적으로 체크해봐야 되는 부분은 뭐 거품이던 투자 회의론이던 결국은 이 AI 투자 랠리가 끝나는 게 우리 시장 입장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끝나지 않는다고 하면 계속해서 주식시장이 좋을 거기 때문에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는 유동성의 유입은 지속될 거고 그러면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옮겨가는 자산 구조는 계속해서 유지될 가능성이 그러네요. 있다라고 보고 싶습니다. 대신에 그러니까 이제 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버블이냐 아니냐 이런 거 가지고 왈가왈부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거는 그냥 리서치 센터에 계신 분들께 맡기고 투자자들이 이 거대한 담론에 자기의 의사 결정을 내려서 이걸로 미리 선제적으로 포지션을 취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하나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요. 내년에도 계속해서 이 AI 버블을 가지고 뭔가의 소음이 휘날릴 텐데 지금까지 보면 이렇게 거대한 담론이라는 AI 버블이 나온 것 치고 시장의 조정폭은 크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무섭도록 많이 빠진다 시장이. 그러면 기회다가 아니라 그러면 정말 AI 버블에 대한 위험이 커지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조금 세부적으로만 말씀을 드려보면 그러면 AI 관련한 주식들을 그냥 하나 사놓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닐까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작년부터 보게 되면 기술의 발전 방향에 따라서 중요한 종목들의 흐름들이 조금씩 바뀌는 것 같거든요. 네. 그 전까지는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들이 우선이었다고 하면 올해 같은 2025년 같은 경우에는 투자 쪽, 추론 쪽의 투자가 커지면서 오히려 하반기부터는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가 더 큰 수혜를 받았었단 말이죠. 근데 이 부분만 좀 감안을 하셔서 전체적으로 AI 투자가 꺾이느냐 안 꺾이느냐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그 다음에는 지금 기술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여기에 초점을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해는 또 AI 투자가 이제 학습에서 추론으로 옮겨 붙었으니까 네. 그런 방향성과 더불어서 AI 버블론이 어떻게 좀 뉴스가 흘러가는지 여부, 자산 구조 개편이 좀 지속되는지 여부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전 KB증권 김진 프랍데스크 총괄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2016 투자 전략을 미리 모색해 봅니다. 오늘 이 시간 또 특별한 분 모셨습니다. LS증권 염승환 이사님과 함께해 보죠.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벌써 연말이에요. 자, 시장이 연일 이렇게 좀 그래도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면서 정고점 탈환 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AI 버블론 우려가 수면 위로 올라와서 시장의 투심을 위축시켰는데 오늘 또 삼성전자가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전자닉스 투톱, 반도체 투톱이 코스피 상승을 견인해줬던 하루였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내년에도 이렇게 잘 갈까요? 아니 올해도 좋았는데 뭐 상승률은 제가 모르겠지만 실적은 내년이 훨씬 좋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선반영된 건 있는데 그러나 저는 뭐 둘 다 괜찮을 것 같고 공통점은 그거잖아요. 메모리 지금 시장이 워낙 좋죠. 마이크론의 질주만 봐도 미국에서도 지금 AI 대장주는 메모리 반도체 같아요. 근데 그건 이제 공통적으로 받는 효과고 또 삼성전자는 갤럭시 S26 2월에 나올 텐데 거기 들어가는 그 엑시노스 2600이라는
반도체를 이제 그 지난주에 아마 그 뉴스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 대량 양산 이제 들어간다. 이게 파운드리 2나노로 만드는데 그 테일러 공장이 2나노 공정인데 거기서 이제 테슬라 이 AI 칩도 이제 생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이 좀 내년에 삼성전자 또 하나의 모멘텀이 될 것 같고, 또 SK하이닉스는 그 미국의 ADR 상장하는 거, 요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일단 이제 각각이 좀 하나씩의 재료가 있는 거죠. 그게 좀 잘 가미가 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뭐 주가 상승은 좀 내년에도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은 일단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적은 단연 잘 나올 것이니 주가도 이와 동조되면서 잘 올라와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사님이 유튜브를 통해서 또 쓰신 편지를 저도 이제 확인을 하고 오늘 출연을 하시니까 확인을 하고 나왔는데, 이 미국의 제네시스 미션이 2026년을 관통할 가장 큰 화두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구글 같은 빅테크 24개 기업이 참가하는 프로젝트, 이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의 인공지능을 국가 경제 미래의 핵심 동력으로 삼겠다라는 정책이 바로 이 제네시스 미션인데, 미국의 이런 정책적인 AI 육성책, 과연 국내 증시에서 직접적인 수혜를 볼 기업은 전자닉스일까요? 전자닉스도 있는데, 사실은 이번 제네시스 미션은 어쨌든 이제 미국이 AI를 안보로 선포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버블일 가능성은 높고, 근데 그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그 부서가 에너지부예요. 그러니까 보통 상무부나 이런 데서 네네. 하잖아요. 뭐 과기부도 있을 거고. 네네. 근데 그게 아니라 에너지부 장관을 거기에 프로젝트 총괄 매니저로 앉혀버린 거예요. 그만큼 이 AI를 하기 위해선 전력이 중요하다. 전력. 네. 네. 근데 거기에 핵심은 제가 봤을 때는 원전 아니나. 예,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제일 적극적으로 미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려는 지금 업종이 지금 원자력 발전소이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거기 관련돼서 SMR, 뭐 소형 모듈 원자로 이런 부분들이 수혜를 받을 것 같아서 내년에 우리나라 기업들도, 오늘 보니까 하나오션이 급등했잖아요. 네. 그 이제 드디어 미국에서 군함 발주가 나올 것 같으니까 내년에 원전도 아마 미국에서 그런 이슈가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네시스 미션에서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건 에너지, 그 중에서도 원전이고, 그렇다면 이제 국내에서도 원전 대표 기업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섹터가 일단은 제네시스 미션에서는 제일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이, 또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원전주들, 뭐 오클로를 포함해서 좀 변동성이 너무 극심하잖아요. 그래서 물론 뉴스는 좋지만 이 좋은 뉴스에 따라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주가라는 건 항상 먼저 선반영을 해버려가니까. 네. 근데 사실 오클로나 이런 기업들이 뭐가 문제냐면, 그래도 우리나라 기업들은 실제로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렇고 현대건설도 돈을 벌잖아요. 네. 본업에서 돈 벌면서 이제 그 실제 원전 기대감이 붙는데, 오클로는 사실 매출도 없어요. 맞아요. 근데 앞으로 이 정도 벌 다르죠, 거다. 격이.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요새 미국 시장의 특징도요, 돈 버는 기업은 그냥 인정을 해주는데 나중에 버는 건 나중 문제고, 지금 못 벌면 그냥 가혹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오클로나 뉴스케일 파워가 좀 많이 부러졌죠. 네. 근데 오히려 그 기업들이 또 최근에 많이 빠졌으니까 지금은 또 가격 부담은 많이 해소가 됐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27년, 28년을 보고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너무 오를 때만 좀 조심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좀 충분한 조정 받았을 때는 미국의 원전은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는 이상 계속 밀고 나갈 수밖에 없는 산업이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저는 좀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원전 테마 주목해보되 또 그 안에서 실제로 좀 돈을 버는 기업들에 더 유독 선별을 네. 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올해 지수는 70%가 상승을 했지만 개인 투자자분들 3분 중에 1분은 손실을 본 것으로 또 확인이 됐습니다. 역시 흔들리지 말고 지수에 투자하는 것이 정답이 될지 내년에도, 왜냐하면 전자닉스에 대한 이제 우호적인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또 이제 내년을 맞이하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지수 투자? 근데 기본적으로 요즘에는 뭐 ETF를 워낙 많이들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정말 주식 공부를 너무 좋아하고 막 개별 기업 투자하시길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한테 아무리 지수 수익률이 좋아도 지수만 해라, 그건 좀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개별 기업에서 엣지를 찾으시면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올해 하이닉스가 200% 올랐는데 코스피가 70% 올랐고 삼성전자 100%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개별 기업이었으면 훨씬 더 좋은 수익을 냈겠죠, 사실. 네. 근데 내가 그런 좀 기업 발굴이 어려우면
되게 어려워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워런 버핏은 그랬거든요. 개인 투자분들한테 그때도 S&P 500만 해라. 다른 거 하지 말고 힘들다. 이 얘기를 했는데 뭐 그것도 맞는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게 뭐가 정답이냐는 그 각자 상황에 따라 다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지수에 만약에 강세장일 때 내가 지수 위주로 투자하면 크게 잃을 건 없죠. 이 올라가는 것만큼의 수익은 나니까. 대신에 어쨌든 내가 그 이상의 노력을 해서 개별 기업에서 뭔가 앞으로 뭐 산업들 뭐 원전도 있고 앞으로 AI 반도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쪽에서 충분히 내가 종목 발굴할 능력이 되신다면 굳이 지수 투자할 필요는 또 없다고 봐요 저는. 네, 그래서 그걸 그냥 지수가 좋았으니까 이제 앞으로 개인 투자분들 지수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 이거는 저는 그렇게 또 그 사람마다 스타일은 워낙 다 다르기 때문에 어디에 좀 그걸 고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여러분들이 한번 잘 좀 산업 연구 이런 거 하셔가지고 뭐 지수 투자도 좀 병행도 하시면 좋겠지만 개별 기업 잘만 분석하시면 지수 이상의 수익은 훨씬 나오는 그런 구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그건 잘 고민을 나한테 맞는 게 뭔가 좀 고민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의 투자 성향을 잘 파악을 해서 나한테 맞는 투자를 좀 단행하는 게 네. 좋겠다. 지수 투자도 좋지만 그 이상의 수익을 또 가져다 줄 산업과 종목도 충분히 발굴해 볼 수 네. 있으니까 공부를 하자라는 말씀으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들어서 코스닥의 테마주들이 정말 광풍을 보이고 있어요. 뭐 최근에는 자산주, 뭐 한 기업이 특정 기업이 뭐 부동산 많이 갖고 있다,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인식 속에 급등을 했고요. 또 고속터미널 관련 종목으로 이제 재개발 들어간다고 하니까 관련 무슨 고속 붙은 종목들이 일제히 급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어지러운 순환매의 이런 테마주 급등 현상, 상승장의 말미 신호일까요? 아니면 그냥 또 다른 현상일까요? 근데 상승장의 말미라기보다는 지금 뭐 보통 이제 이런 막 갑자기 자산주나 우선주가 급등하면 보통 그렇죠. 우리 네. 그 고정관념상 이거 진짜 끝물이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 꼭 그런다고 끝물이 오는 건 아니고요. 보통 이제 끝물은 이제 그런 거죠. 이제 긴축 같은 걸 하거나 물가 올라서 그럴 때 이제 보통 끝나는 거고 다만 그런 이제 그 못 올랐던 기업들 중에서 뭐 자산주나 일부 좀 소외주들이 갑자기 급등하면 단기 상승장에서 그러니까 상승장에서 일단 일시적으로 조정받는 흐름으로 좀 전환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실제 10월까지 진짜 지수장이었잖아요. 엄청 좋았는데 11월, 12월에 시장이 쉬어버리니까 갑자기 개별 기업들이 막 이렇게 널뛰기를 합니다. 예. 근데 그게 널뛰기 한다고 해서 이제 상승장이 끝난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좀 올라왔던 부분에서 지수가 좀 쉬다 보니까 유동성이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거기서 이제 찾아다니는 거죠. 못 올랐던 섹터들을. 근데 그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뭔가 분명한 이벤트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이제 개발하는 게 일단 그게 이제 터져버린 거죠. 네. 그래서 그게 기폭제가 됐고. 근데 그때 삼성 하이닉스가 그냥 수급을 다 빨아들였으면 그렇게 못 올라갑니다. 근데 또 쉬는 타이밍이었죠, 그때가. 네. 그러다 보니까 그랬고 또 최근에 스페이스X 관련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어쨌든 대형주가 쉬는 구간에서 뭔가 이벤트가 나올 때는 그런 소외받은 개별주가 가는 건 뭐 늘상 있었던 일이다. 그게 꼭지일 수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쨌든 지금 주식시장이 최근에 흐름 보면 다시 삼성전자 좀 가니까 자산주나 이런 것들이 좀 빠지고 있는데 이게 시장의 끝물이 지금 아니잖아요. 움직이는 거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자산주의 랠리는 뭐 시장 끝물을 가리킨다기보다는 일시적으로 시장이 조정받는 데 따른 이벤트가 발생한 데 따른 좀 수급의 쏠림이었다 그쪽으로. 저는 그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승장의 말미가 아니라 일시적인 현상으로 좀 파악이 된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026년 우리 이제 투자자분들의 주식 투자에서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를 여쭤보기 전에 환율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오늘 또 1,484원을 뚫었잖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상단을 열어둬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외환당국의 구두 개입에도 잡히지가 않으니까 어떻게 보시는지 여미사님의 개인적인 생각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의 이런 뭐 정책은 그러니까 이해가 가죠. 이게 왜냐하면 환율이 너무 오르면 통화 정책을 펼치기가 너무 어렵죠. 물가도 튈 거고. 그러니까 이제 잡아야 되는 건 맞는데 지금 보시면 정부가 개입할 때마다 올라 버려요. 네. 그러니까 마치 시장이 그걸 비웃듯이 계속 오르더라고요. 또 뭐 미국 주식에 대한 뭐 약간 이벤트 하는 것도 뭐 규제를 하겠다 막 이런 네네. 뉴스도 들리는데 사실 그렇게 규제하는 건 좀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냥 시장에 맡기는 게 맞지 않나. 결국 달러가 우리나라에 더 많이 들어오면
해결된 문제인데 지금 당장은 아직까지도 달러 유출이 좀 많은 편이죠. 뭐 투자분들이 미국 주식 사는 것도 있고 기업의 수요도 있을 거고 한데 지금은 어쨌든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도 여전히 많은 상황이고 결국 달러 수급이 조금만 좀 진정되고 또 연기금이 환해지를 좀 본격적으로 해준다면 좀 약간 꼬였던 수급은 좀 풀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나라에 뭔가 위기가 아니라 수급 때문에 좀 이 현상이 발생한 거거든요. 근데 수급적인 부분은 저는 아주 오래 갈 거로 생각은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거를 뭐 억지로 정부가 틀어지기보다는 조금 좀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적절하게 대응하는 게 낫지 않나. 개입한다는 얘기만 나오면 오히려 막 올라버리니까 오히려 좀 지금 분위기는 좀 약간 부작용이 나버리는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은. 시간이 해결해질 수 있는 네. 문제다. 꼬인 수급도 하루빨리 좀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에 주식 투자에 있어서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 3개를 제시해 주신다면요. 그러니까 내년에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역시 반도체입니다. 반도체가 끝나면 안 되거든요. 네. 상승장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내년에 수요도 좋고 어쨌든 공급은 줄어들 텐데 데이터 센터 지출이 줄어드는 모습이 나오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그거를 꼭 반드시 한번 확인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역시 그리고 두 번째는 물가에 대한 좀 우려가 좀 있긴 하죠. 지금 돈이 너무 많이 풀리니까 네. 뭐 내년에 물가 꺾인다는 얘기는 있지만 사실 인플레라는 게 또 갑자기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인플레가 생기면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긴축 이슈가 생기니까 그거 조심하시고 마지막 내년에 좀 제일 걱정되는 게 이 스페이스X 상장이 좀 걱정돼요. 왜냐하면 안 될 수도 있으니. 안 되는 것보다 네. 너무 커요, 덩치가. 아. 그리고 3년 전에 기억하시죠? LG엔솔 상장에서 우리나라 증시가 어떻게 됐죠? 수급 블랙홀 현상. 네, 완전히 부러져 버렸죠. 음. 근데 지금 스페이스X뿐만 아니라 오픈 AI, 맞아요. 엔트로픽 이런 기업들이 줄줄이 대기하는데 이들 시가총액 다 합치면 2천조 넘을 거예요. 2천조, 3천조 얘기 합치면 네. 그게 딱 하나 상장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수급이 빨아들어요. 그렇네요. 그래서 이게 증시가 부러진다는 게 아니라 굉장히 또 흔들릴 수 있는 거죠, 하반기에. 그래서 IPO가 좀 너무 빨라지는 것도 약간 부담은 될 수 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는 그 부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3가지 포인트로 2026년 투자 전략 체크 포인트까지 들어봤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죠. 지금까지 키움증권 LS증권 염승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키움증권 한지영 연구원과 이야기 나눠보죠. 연구원님 오랜만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네, 뭐 잘 지냈는데 참 4천선이 깨진 게 살짝 아쉽긴 그쵸? 합니다. 네. 근데 딱 이때 또 우리 연구원님이 나오셔서 딱 잘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구원님이 지난 출연 때 네. 연내에 전고점 경신 가능할 거로 본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네. 때문에 지금 아직 올해가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아직 저한테 책임전 까는 건 아니신 것 같고. 충분히 네. 시간이 있으니 또 워낙 걱정하시는 분들이 오늘 채팅창 보니까 네. 많으시더라고요. 시장 다시 돌려 세울 수 있습니까?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저희가 일단 이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4,000포인트를 수시로 이탈을 하잖아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증시는 역시 4,000선 위에서 놀면 안 되는 증시다. 약간 익숙하지 않은 그 레벨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밸류에이션을 보면은 저희가 늘 있었던 레벨입니다. 오늘 아마 계산을 해보면 또 10배가 깨졌을 것 같아요. PER 기준으로는. 그래서 아직 그 우리나라 증시가 뭐 미국 증시나 미국 뭐 일부 AI주들처럼 굉장히 고평가된 그러한 상태는 아닌 것 같고 뒤에서도 말씀을 드릴 텐데 그 AI 쪽에 지금 노이즈는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 증시를 끌고 왔던 실적이나 뭐 정부 정책 이것들은 저는 훼손이 되지 않은 상태다. 이 말씀을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 요인들이 그 훼손이 되지 않는 한 저는 시장은 계속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내년도 뭐 4,500포인트 이상으로 노려보면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뭐 11월 초에 다녀왔던 4,200이 한동안 못 볼 고점은 아니고 저는 뭐 이번 주랑 다음 주 시간이 지날수록 시장은 좀 회복, 정신을 차려가면서 올해 연말, 내년 연초에는 좀 좋게 시작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뭐 상고하저 경로를 바라보고 있긴 한데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아마도 여기 나와서 이야기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 상고하저 전망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2026년 전망을요? 그렇죠. 내년도. 그러면 결코 시장은 컨센대로 안 간다라는 점을 감안을 해보면은 사실상의 내년 2분기가 우리의 승부처가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저희가 지금 시점에서부터 1분기까지는 숫자가 눈에 보이고 있는 이 구간, 기업들의 실적도 추정치의 가시성들이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뭐 보수적으로 정말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봐도 1분기까지는 저희가 그 수익을 낼 기회는 계속해서 주어질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내년 1분기까지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타이밍은 분명히 올 것이다. 네. 내년 상고하저를 전망해 주신 가운데
리포트에서 쓰셨듯이 일단 25년 하반기를 넘어가면서 주식시장이 워낙 전자닉스를 필두로 한 네. 반도체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AI 관련 대장주들이 끌어올린 증시 그림 네.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조금 주자들이 바뀔까요? 저는 뭐 이번 장의 추세가 끝나지 않는 한, 그 장의 색깔이 변하지 않는 한 지금의 미국의 AI주들이 주도하는 글로벌 증시 색깔 저는 유지가 될 거다. 이렇게 좀 오. 말씀을 드릴게요. 오라클이랑 브로드컴 쪽에서 지금 저희가 2연타석 맞으면서 야 이거 AI주들이 이제는 끝났다. 뭐 오클로나 네오 그 코어이브 같은 주식들은 더 심하게 급락을 했잖아요. 그 상태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전체적으로 AI주에 대해서 자신감들이 낮아져 있는 상태인데 지금 오라클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실적 발표하고 나서 대부분 다 목표 주가들을 주요 회사에서 일제히 올렸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보면은 아직까지는 AI 쪽의 전체적인 펀더멘털 훼손이 되지 않았고 지금 내러티브의 노이즈가 낀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이제 내일 모레죠. 마이크론 실적이 발표 나고 난 후에는 전체적으로 시장은 한 번 더 저는 안도감을 가지지 않을까. 우리가 그동안에 과도하게 반응을 했다. 실제로 오라클을 제외하고 나머지 하이퍼스케일러 업체들의 수익성 같은 경우는 뭐 돈 떼일 리스크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들은 역시 순 부채 대비 순 현금 흐름이 훨씬 더 좋은 상태이니까 지금은 이제 오라클의 부진한 그 부정적인 재정 건전성에 굉장히 몰두해 있지만 저는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여타 하이퍼스케일러 업체들과 마이크론 같이 AI 하드웨어 업체들의 실적 전망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들을 더 주시해 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올해 연말 가기 전에 올해가 넘어가기 전에 연고점 트라이 고점 시도 한번 해보는 것도 저는 뭐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좀 변곡점으로 다시 좀 투심이 회복될 것이다라고 네. 보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이크론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큰 역할을 해주길 바라면서 그렇다면 지금 사실 이 AI 버블론이 불거지기 직전에 SK하이닉스에 나왔던 이야기가 ADR 이야기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 이야기도 들렸겠다. 뭐 나스닥 상장 이야기까지 나온 마당에 네. 비중 확대 전략 취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반도체를 집중 투자하는 것이 내년 1분기, 2분기까지는 유효한 전략일까요? 아니면 조금 분산해서 지금부터는 좀 투자하는 것이 유효한 전략일까요? 일단 반도체 분산해서 투자하는 전략도 저는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의 우리 시장을 끌고 온 주도주는 반도체였죠. 특히나 9월달, 10월달 이 두 개의 구간대 지수 상단을 열어준 게 반도체 주식이었는데 그 반도체 주식을 끌고 왔던 재료를 보면은 추정치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다음 달에 시작되는 4분기 실적 시즌 때도 어닝 서프라이즈 가능성 높다라고 보고 있고 이거는 최근에 DDR 가격 상승세를 감안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것도 아까 저희 AI주 드렸던 것과 비슷한 맥락인데 우리나라 증시 추세는 저는 살아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 추세가 살아있는 한 주도주들은 쉽게 꺾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주도주는 단연코 반도체 주이고 또 더군다나 타이밍상으로는 지금 진입 메리트가 있는 구간 같아요. 또 조선 방산과 같이 상반기 때 시장의 상단을 열어줬던 기존 주도주들 그 1차 주도주들 같은 경우도 여전히 저는 비슷한 상태라고 말씀드릴게요. 어떠한 상태냐? 저희가 그 시장에서 좋아하는 게 K자 형태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K자 형태요. 이게 뭐 양극화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추정치는 올라가는데 밸류에이션 내려가는 거. 지금 우리나라 주도주들이 전부 다 그런 상태가 돼 있습니다. 이런 상태일 때 매수했을 때 이후에 계좌 뚜껑 열어보면은 수익을 낼 확률이 높다라는 게 제가 가진 생각이고 지금의 주도주들 반도체를 포함해서 기계, 방산, 조선 이런 업체들도 저는 해당이 된다 이렇게 원전은 말씀을. 아니에요. 원전도 마찬가지죠. 올해 기계. 상반기 시장 끌고 왔던 게 조방원 맞아요. 전까지니까 이들 주식들에 대해서도 예전에는 지금 제가 봤을 때 한 최근 3개월 동안에는 조방원전에 대한 비중도 많이 좀 줄였던 것 같거든요. 이제는 다시 조금 늘려도 저는 좋은 전략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집중을 해봐야 될 것이 연내 처리가 예정이 되었었던 3차 상법 개정안 통과가 이제 내년으로 미뤄졌어요. 네. 기존 보유 자사주 소각도 1년 이내로 미뤄지고 있는데 코스닥 활성화 정책 나온다 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살짝 딜레이가 되는 것 같거든요. 네. 자, 그렇다면 내년 정부의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이 더 적극적으로 나온다면 확실히 시장은 좀 우상향 추세에 힘을 더 받지 않을까요? 네, 적극적으로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새로운 것들은 저희가 조금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미 올해 공개했던 여러 가지 1차부터 3차까지 상법 개정안
그다음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또 이후에 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코스닥 시장 활성화 정책, 이것까지 나왔으면 사실상 저희는 정부가 시장한테 패는 다 보여준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더 중요한 거는 이 보여준 패를 시장이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관건인데, 저는 이러한 측면에서 지금 뭐 당장의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기는 어려울지라도 그 배당이나 주주 환원과 관련된 이쪽들은 올해 뭐 5월달, 6월달에 시장을 끌고 왔던 그러한 색깔처럼 시장에서 좀 각광받는 시기가 돌아올 거다. 특히나 내년도 뭐 지금 시점에서는 거의 언급의 시간이긴 하지만 내년도 3월 달에 주주총회가 시작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주주 환원에 대한 이슈들 다시 한번 시장에서 집중적으로 부각이 되면서 관련주들의 움직임들이 활발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시점에서 이들 주식들 일부 포트에 편입해도 좋은 것 같아요. 당분간 미리. 시장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변동성들은 이전보다 자주 출현할 것 같은데, 그러한 배당이나 주주 환원과 관련된 주식들은 변동성에 완충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들 주식들에도 좀 관심을 한번 관심 종목에 넣어주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내년 주총이 3월이 되면은 몰려 있으니 네. 미리 좀 배당 성격의 종목들 편입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 질문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네. 주식 투자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께 이거는 좀 꼭 주목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포인트가 있다면. 지금 너무 시장 상승 하락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네. 이런 포인트 좀 지켜보시죠라고 좀 말씀을 해주시죠. 한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로는 올해 코스피 지금 기준으로 봐도 연초율이 60% 올랐죠. 네. 내년도에도 저희가 뭐 코스피 상승은 기대해 보겠지만 뭐 다들 뭐 당연하게 생각하실 텐데, 올해 같은 폭발적인 상승세에 대해서는 기대치는 좀 낮춰가는 게 좋다. 대신에 지수 자체에는 레벨업하는 추세는 훼손이 되지 않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모든 가정이나 내년도 전반적인 증권사들의 상고화적 경로를 틀려버릴 수 있게 만드는 핵심 변수는 저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급등 같아요. 이게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 주식시장에 직접적으로 뭐 비용 부담 이런 것들을 가하는 게 아니라 금리 상승과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실물 경제랑 주식시장의 괴리가 많이 벌어질 때, 혹은 증시의 버블이 붕괴되는 위기에 처했을 때 거기에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게 시장금리 상승이거든요. 그거에 이제 주된 재료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리스크니까, 내년도에는 저희가 매달마다 발표되는, 이제 내일 모레도 발표되겠지만 미국의 소비자 물가 혹은 국제유가 향방, 이런 것들에 좀 더 저희가 주의 깊게 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준이 이번 회의에서 내년 물가 잡힐 거라고 하향 조정, 일부 좀 소폭이긴 네네. 합니다만 하향 조정했고, 여기에다가 중국과 자꾸 화해의 제스처를 내미는 것도 내년 중간 선거가 있기 네.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좀 의도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인플레 걱정 크게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모두가 걱정 안 하고 있는 게 향후에는 잠재적인 리스크가 될 수 있는 거죠.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게 AI 버블이잖아요. 네. 근데 모든 사람들이 AI 버블 걱정하면 저는 그 버블 터지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는 입장이고, 다들 지금 살짝 걱정을 내려놓고 있는 요소들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신경 써서 봐야 되는 부분들이 바로 미국의 인플레이션 리스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과연 어떻게 잡히는지, 그리고 10년물 국채금리가 12월 FOMC 회의 이후에도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여부 주시해 보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했습니다. 지금까지 키움증권 한지영 연구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모셨습니다.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김광석 실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제가 들어오자마자 또 자켓이 너무 아름다우시다고, 아, 눈부시다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만족하시나요? 저희 코멘트. 민망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일단 환율 문제부터 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어제 국무총리와 한은 총재의 이례적인 만남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이 여전히 1,470원대 라인에서 도무지 내려갈 생각을 안 해요. 네. 환율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가장 많으실 것 같거든요. 네. 일단 연말이니만큼 전반적인 좀 정리와 내년 전망까지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이렇게 원화 가치가 약세화되고 있는, 소위 영상들 보면 썸네일에 보통 뭐라고 합니까? 원화가 종이 조각이 되고 있다. 이런 표현들이 거의 적합한 이런 시장이 야기된 배경이 뭘까요? 환율을 결정짓는 변수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네. 환율을 결정짓는 변수는 정말 100가지도 넘어요. 근데 그 요인 중에 어떤 것들이 더 강하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환율이 요동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정말 시간이 짧으니까 그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면은 30분이 더 갈 텐데, 하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유동성 공급 속도입니다. 왜 원화 가치가 약세일까?
미국도 유동성을 폭발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동성 공급 속도가 지금 현재 4.8% 속도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유동성 공급 속도가 9.1%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유동성 공급 속도로 달러 가치도 약세화되고 있지만 원화 가치는 더 빠르게 약세화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유동성 공급 말고 그 밖에 다른 요인들도 있죠. 강달러가 야기되다 보니까 수출이 호조예요. 수출이 호조면 경상수지 흑자, 무역수지 흑자 역사상 최대치입니다. 근데 기업들이 그것을 달러를 안 가지고 들어와요. 강달러가 소위 원달러 환율이 높은 고환율이 지속될 거라는 전망 때문에 달러를 안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도 이유가 되겠죠. 또 뭐 한국은행 총재는 서학개미 탓을 한다. 이것 때문에 일파만파 여론이 가득한데 물론 우리의 대외 투자가 늘어나는 것도 요인이 될 수 있겠고 국민연금공단도 기금운용본부가 해외 투자 비중을 늘려나가는 것도 요인이 될 수 있겠죠. 그런 요인들이 다 맞물려서 이런 원달러 환율이 급격히 높아져 있는 이런 상태를 유지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또 역시 전망이라는 관점에서도 의견을 드려야 되는데 전망 관점에서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26년에는 어떤 나라들의 유동성 공급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인가? 우리도 유동성 공급을 늘릴 생각 없습니다. 26년 예산안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8.1%나 예산을 증액해요. 확장적 재정 정책이에요. 우리도 역시 유동성 공급 늘어납니다. 그러나 미국의 유동성 공급 속도를 압도하고 있는데 현재 이 기조가 유지될 것인가? 이건 다른 얘기예요. 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이 유지하고 있는 금리가 기준금리가 2.5%예요. 현재. 미국은 현재 4%인데 미국의 금리 인하 속도는 굉장히 빠르겠죠. 네. 그러니까 26년을 겨냥해 보면 헤셋 연준 의장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잖아요. 현재로서는. 그러면 헤셋 의장 혹은 그 밖에 다른 의장이 26년 5월부로 등장한다면 역시 트럼프의 의지대로 즉각 금리 인하를 단행할 연준 후보가 단행이 지명이 될 텐데 그러면 그 금리는 2.5에서 3% 수준까지 적극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한다. 미국의 금리 인하 속도가 가장 빠르다는 거예요. 첫 번째. 네. 역시 두 번째는 미국의 유동성 공급 속도가 가장 빠르다. 두 가지 틀을 말씀드린다면 스테이블 코인이 입법은 됐어요. 아직 발효는 안 됐어요. 그러면 발효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스테이블 코인이 미 국채의 매입처로서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죠. 그렇겠죠. 단기채를. 네. 그리고 연준도 차기 연준 의장은 분명 미 재무부가 국채를 많이 발행하면 연준이 국채를 매입해주는 이게 뭡니까? 양적 완화죠. 그러면 연준도 양적 완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업체도 사적 양적 완화, 신양적 완화 제도인 거예요. 이게 동시에 맞물리면 유동성 공급 빨라지죠. 그러니까 네. 결국 미국의 유동성 공급 속도가 빠르다라는 것을 관전 포인트로 가져간다면 지금의 환율보다는 다소 안정화될 소지가 있겠다라고 의견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레벨 때는 어느 정도로 좀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저희 경우에는 이 강달러 기조가 완전히 꺾일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게 원달러 환율의 뉴노멀 체제인데 1300 밑으로 떨어질 거라고 보진 않고요. 1350원을 향해서 점차 안정화될 것이다라고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1,350원이요. 네, 1,450원이 아니라. 네, 네. 알겠습니다. 내년까지 시간을 잡았을 때는 그래도 서서히 안정화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또 의견을 제시해 주신 건데. 네. 자, 그렇다면은 원전, 로봇, 조선까지 지금 대미투자 1호 산업을 두고 시장에 관심이 아주 뜨겁습니다. 네. 실제로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되는 섹터, 개인적으로 시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떤 섹터가 가장 좀 유리하다고, 유망하다고 보십니까? 너무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가장 쇼티지가 직접적으로 일어난 영역이 어딘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공급이 부족한 쪽이? 그렇죠. 네, 혹시 회 좋아하세요? 사랑합니다. 네, 좋아하는 회가 뭐예요? 예를 저 들면 새꽃이 좋아합니다. 새꼬시. 새꼬시가 얼마인지 아세요? 잘 모릅니다. 가격표 보시면 시가라고 시가. 쓰여 있어요. 왜 시가일까요? 수요가 그때마다 너무 수요가 많아서 공급. 그래요. 공급은 불안한데 다른 것들은 가격이 정해져 있지만 인기 있는 그런 회들은 시가라고 돼 있어요. 그렇네요. 맞아요. 반도체는 지금 얼마일까요? 시가입니다. 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까요? AI 가지고 세계 경제가 다툽니다. AI 경쟁 격화가 일어납니다. 너도 나도 AI를 보급해. 예를 들면 냉장고에 AI 더하고 자동차에 AI 더하고 플랫폼에 AI 더하고 모든 교육 서비스 뭐 이런 방송 플랫폼 모든 영역에서 AI와 만납니다. 이 AI의 전쟁이 격화될 거예요.
근데 AI 가지고 누구누구도 다 AI 가지고 경쟁하겠다라고 달려들고 있는데 그럼 뭐가 부족한 거예요? 지금 올해는 데이터 센터가 부족한 네. 거예요. 데이터 센터 쇼티지예요.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핵심 요소가 뭡니까? HBM 더하기 GPU 아닙니까? 맞습니다. HBM도 쇼티지, GPU도 쇼티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계속 오르죠. 어떻게 3개월 동안 3배 오르냐 이러는데 시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26년에는 뭐가 또 쇼티지일까? 이게 데이터 센터가 빠른 속도로 지금 공급되고 있는데 제가 계산해 보면 어림 계산해 보면 하루에 한 25개꼴로 늘어납니다. 데이터 센터가 세계 11,000 약 300개 정도 있는데요. 매일 한 25개씩 늘어납니다. 근데 데이터 센터가 세계적으로 빠른 속도로 공급이 되다 보면 이제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뭐가 공급 부족이 될까요? 이제부터는 전력? 전력이죠. 그리고 통신 인프라에 이게 왜 그러냐면요. GPU와 HBM은 비싸서 핸드폰 안에 못 넣어요. 네. 로봇 안에 못 넣어요. 이게 뭐 하는 거냐면 데이터 센터와 로봇이 교신하는 거예요. 그럼 데이터 센터와 로봇이 그 엄청난 데이터를 교신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5G가 아니라 6G가 필요해요. 네. 이렇게 통신 인프라의 업그레이드 그리고 전력 인프라의 개보수, 확장 이런 것들이 26년에 더 큰 화두가 될 겁니다. 어디에 쇼티지가 있을 건지를 보시면 좋겠고 AI라는 영역에 있어서 이 시장은 많은 분들이 AI 거품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저는 AI 거품론에 거품이 꼈다라고 주장을 하고 우와, 있거든요. 네. AI 거품이 아니라 AI는 이제 시작이다라고 표현해 왔었어요. 근데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AI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와. 여러분 댁에 있는 로봇 청소기 있죠? 네. AI 청소기라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알고리즘 청소기예요. 쿠팡 물류센터와 같은 각종 물류센터에 지금 직원들이 없어요. 노동력이 없어요. 누가 일하는지 아세요? 로봇, 물류 로봇이래요. 이게 AI 로봇인지 아세요? 알고리즘 로봇이에요. 지금은 AI가 제대로 도입되기도 전 단계입니다. 예, 알고리즘 기반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의견 드린다면 AI는 시작도 안 했는데 왜 거품을 얘기하는가? AI 거품론에 거품이 꼈다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와, 한마디로 정리해 주셨어요. 시가, 수요, 공급, 여기에다가 AI의 거품론에 거품이 꼈다라는 네. 말씀도. 그럼 AI에 거품이 낀 게 아니라고 한다면 아직도 유명한 게 계속 유망한 건데요. 네. 그 AI 밸류 체인을 잠깐 설명드렸잖아요. 네네. 이 밸류 체인에서 어느 부분이 쇼티지로 집중될까? 그 어디예요? 쇼티지가 있는 영역이 바로 주도주가 될 것이라는 것이고 올해는 데이터 센터와 GPU와 HBM 이 영역에 쇼티지가 있었지만 점차 26년으로 갈수록 그 앞단에 있는 전력 공급과 통신 인프라에 있어서의 쇼티지가 나타날 것이라고 그려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전력, 통신, 인프라 주목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중도 한번 집중을 해볼게요. 네. 일단 중국을 대하는 트럼프의 애티튜드, 이제 스탠스가 살짝 변화가 됐음을 감지하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 이 저성능 칩에 이어 이제 고성능 엔비디아 H200 칩의 중국 수출까지 허용하면서 내년에 또 미국 중간 선거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를 염두에 둔 스탠스 변화인 건지 내년 또 미중 간의 관계에는 어떤 변화 지형이 생길지 궁금하거든요. 우리 앵커님께서 주시는 질문 하나하나가 네. 1시간 동안 말씀드려야 될 아이고, 답들인데 이렇게 짧게 또- 말씀드리기 굉장히 어려운 도전적 질문입니다. 사실은. 네. 제가 방금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최한 네. 어떤 한 포럼에서 광물 전쟁이라는 주제로 지금 막 발제를 마치고 아, 이 자리로 그러셨군요. 이동했는데요. 네네. 이 부분이 연결되는 이야기예요. 지금 세계 경제가요 지정학적으로 막 분절화되어 있는데 지정학적 전쟁의 틀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가 통합 패권 전쟁, 네. 그다음 하나가 기술 패권 전쟁, 마지막 하나가 자원 패권 전쟁. 이 세 가지가 공통적으로 미중을 중심으로 다툼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엊그젯밤 뉴스가 뭐냐면 엔비디아한테 미국이 야 이제 중국의 GPU 수출 허용해 줄게, 수출 통제 이제 끝내줄게 이랬더니 또 어젯밤 뉴스가 뭐냐면 중국이 안 받아 이거예요. 수입 안 받아. 네, 네. 이게 뭘까요? 우리가 자립하겠다는 거예요. 자체적인 AI 생태계를 구축할 테니까 이것에 계속 의존했다가는 우리 자체적인 AI 생태계를 만들래야 만들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체적인 AI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계속 너네 나라한테 의존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AI 생태계에 중국 AI 생태계에 GPU를 공급해 주겠다라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의지예요? 화해의 제스처예요. 그럼 뭐 해달라는 거죠? 중국과 화해해서 적어도 26년
11월에 있을 중간 선거를 네. 앞두고는 네. 우리 굳이 대놓고 싸우지 말자. 일본과 싸울지언정 나 일본 안 도와줄 거야. 이거 왜 그런 걸까요? 중간 선거 전략으로서 절대 물가 상승을 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럼요. 네. 왜냐하면 헤셋 위원장이 됐든 어떤 차기 연준 의장이 됐든 대규모 금리 인하, 대규모 국채 매입, 대규모 유동성 공급을 단행할 텐데 그래야 중간 선거에 유리하죠. 그럼요. 대신 네. 트럼프 행정부는 이제 뭘 하면 돼요? 유동성 공급은 차기 연준 의장한테 맡길 거예요. 내 생각하고 똑같은 인물이 차기 연준 의장이 될 겁니다. 네. 그럼 뭘 하면 물가를 됩니까? 잡아야죠. 물가만 잡으면 돼요. 네. 이 유동성을 폭발적으로 공급하는 과정에서 인플레가 튀면 유동성 공급 멈춰요. 그렇죠. 명목이 사라지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행정부의 생각은 이제 중간 선거 전략을 위해서 유동성 공급 늘려서 계속 자산 가치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둘 텐데 비트코인 가격 떨어지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중간 선거 잘 될까요? 아니요. 안 되겠죠. 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다 끌어올리는 방법이 뭐냐면 유동성을 공급하면 돼요. 유동성 공급하는데 제동을 걸 요소가 뭐예요?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럼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을 텐데 어떤 조치들이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으로 중국산 저렴한 생필품을 대거 들여오면 돼요. 인플레이션의 개념이 나 5년 대비 김밥 가격이 5배 올랐어. 이게 인플레이션이 아니고요. 네. 전년 동월 대비 물가 상승률이에요. 그러면 2025년에 중국과 단판을 떴어요. 근데 2026년에는 중국으로부터 생필품을 대거 들어와요. 관세는 떨어져요. 그러면 물가 상승률은 어떻게 될까요? 많이 떨어뜨릴 수 있겠죠. 중국의 협조가 필요한 겁니다. 네. 협조해줘라. 나 생필품 싸게 수급받아야 된다. 그래서 물가를 안정화해야지. 그래야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화해 제스처로 잠깐 기술 패권 전쟁 쉬어갈게. 히토류도 안정적으로 주고 생필품도 안정적으로 달라라는 요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쫙 정리해보면 일단 환율은 내년까지 안정될 것이고 1350원대 라인까지 그리고 여기에다가 전력, 통신, 인프라 집중해보면 좋을 것이고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내년에 조금 더 안정되면서 인플레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네. 말로 유동성 공급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네.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김광석 실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026년 시장을 미리 전망해 봅니다. 기획 시리즈로 내년 시장에 대한 투자 전략 들어보는 시간이죠. 오늘은요.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송재경 대표님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확실히 국내 증시에 산타가 와준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보다 더 큰 산타가 국내 증시에 와준 것 같습니다. 올해 증시 전반적으로 쫙 미리 먼저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1차적으로는 이제 미국 나홀로 강세장이 드디어 이제 어느 정도 좀 막을 내려가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항상 미국 대비 얼마나 더 좋냐 나쁘냐를 비교를 했었는데 이제는 미국은 빼고 나머지 국가들 간에서 키높이를 재는 아주 흐뭇한 올 한 해가 이제 됐다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통상 이제 전 세계 국가들하고의 그러한 비교를 하려면 일단은 미국 달러 기준으로 이제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 놓고 보면은 어쨌거나 지금 대부분의 국가가 미국보다는 나은데 우리나라가 확실히 이제 적어도 자국 지수 기준으로 우리나라 오늘 기준으로 하면 이제 한 70, 한 3, 4% 올라서 이제 마무리가 됐겠네요. 그래서 확실하게 우리나라가 일단 자국 지수 기준으로는 압도적인 1등이었다. 타이 추종을 불허하는 1등으로 올해 내일까지도 마무리가 되겠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뭐 이제 베트남, 폴란드, 브라질 상대적으로 이제 신흥국들이 상위권에 좀 포진을 하고 있는 것이 확실히 전에도 한 말씀드린 특징적인 올해 한 해다 보셔야 될 것 같고 선진국에서는 상대적으로 이제 유럽권 중에서 스페인이 올해 말까지 여전히 이제 강세를 잘 보였고 그 다음에 이제 이탈리아 뭐 이 정도 순입니다. 근데 그들은 특히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그 미국이 올 한 해는 정말로 나름 한 15% 이상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다른 나라들이 올해 초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15% 정도 상승 갖고는 명암도 내밀기 어려운 그런 한 해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그동안은 미국 주도였던 글로벌 증시의 약간 트렌드였다면은 올해부터 이렇게 미국 주도권이 벗어난 이유가 있을까요? 이것이 이제 제가 오늘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골드만삭스가 그것을 대체 무슨 이유로 올랐는지를 한 4가지 정도 갖고 분해를 했거든요. 네. 상승하는데 저기 보시면 제일 밑에 이제 짙은 파란색이 뭐냐면 이익이 성장해서 주가가 올라간 부분.
짙은 파란색. 네. 그 위에 하늘색이 소위 이제 멀티플 올라간다고 그러죠. 근데 네. 가치 평가가 올라가서 오른 부분. 그다음에 그 위에 옅은 색이 이제 배당. 그다음에 회색이 뭐냐면 자국 통화가 달러 대비 강세를 보여서 또 올라간 부분.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 스페인과 한국이 둘 다 압도적인 이제 1등인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스페인하고 우리하고 색깔이 조금 다르죠. 그러네요. 보면은 스페인은 잘 보시면은 그러니까 소위 유로화 강세 덕을 톡톡히 봤다. 그걸 빼고 나면은 우리나라는 사실은 올해 사실 최근 들어서 약간 지금 2, 3일간 우리 원화가 좀 강세를 보였지만 사실은 원화 덕을 크게 못 봤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이익 성장과 가치 평가 올라간 걸로 그 상승을 다 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재밌는 것은 이 안에서 보면 맨 왼쪽부터 우측으로 저기 밑에다가 제가 숫자를 적어놨는데 이것은 현재 최근 기준으로 향후 예상되는 이익 대비 가격이 어떻게 거래되느냐, 그 PER을 지금 적어놓은 겁니다. 네. 스페인, 우리나라가 대략 10배, 11배 정도. 그다음에 이제 이탈리아, 독일, 뭐 유럽 정이 12에서 13, 4배 정도. 독일 정도가 한 14배.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과 일본도 한 14배. 스위스는 거의 제로금리가 여전히 가까우니까 한 18배 높은데 맨 오쪽으로 가시면은 미국이 22배, 23배로 거래되거든요. 상대적으로 확실히 비싼 나라는 많이 못 올랐고 싼 나라들이 많이 올랐다. 결국은 올해 올라간 것은 이익 성장 많은 거. 우리나라가 가장 압도적으로 짙은 파란색 높죠. 이익 성장, 그다음에 저평가 때문에 멀티플이 올라간 거 하늘색. 그다음에 이제 자국 통화, 소위 약달러의 효과 이 세 가지가 올해 미국보다 나머지 국가들의 상승률을 설명하고 특히 우리나라는 소위 이제 통화에 대한 약달러 수혜 보지 않고도 1등을 했다는 측면에서 또 내년에 좀 기대를 더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달러에 대한 기여도 하나 없이 이익 성장만으로 이렇게 훌륭한 주요국 증시 가운데 성장률을 보였던 코스피 지수 2026년도 한번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스타일 측면에서 글로벌 증시는 가치주 컨셉이 우세한데 미국은 여전히 성장주가 강하단 말이죠. 이렇게 대조적인 모습의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특이한 상황입니다. 통상적으로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가치주, 성장주 구분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가를 불문하고 어느 나라든 비슷한 방향으로 선호도가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최근 3년이 특이하게 좀 달라졌다라는 것이 말씀 주신 대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가치주가 최근 3년간 강세를 조금 길게 하면 5년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미국은 최근 3년간 성장주가 강세를 보였다. 가장 큰 차이는 결국 우리가 뭐 딱 떠오르는 거 있죠. AI. 결국은 2022년 말, 2023년 초에 등장했던 챗GPT, AI 열풍 때문에 미국은 사실 또 대부분의 AI 기업들이 미국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좀 다른 나라와 다르게 성장주가 강세를 보였다라는 거 보실 수 있는데요. 이걸 좀 긴 차트로 좀 제가 갖고 와봤는데 보시면은 사실은 요 최근 3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은 지금 차트가 있죠. 2003년부터 소위 이제 닷컴 버블 이후에 2007년까지는 가치주 위로 올라가면 가치주가 강세인 겁니다. 짙은 파란색은 유럽이고 하늘색은 미국인데 둘 다 지금 보시면 2021년 초까지 보시면 똑같이 움직이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가치주가 2007년까지는 강세 보였다가 금융위기 이후에 전 세계가 사실상 제로금리 정책을 펼치면서 금리가 낮아지면 금리가 내려가는 구간에서는 성장주가 확실히 효과가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장주가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구간이 2021년까지 나타났고 2021년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물가가 상승을 했죠. 맞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올라오면서 전 세계 장기 금리가 다 올라간. 그래서 보시면 저 짙은 파란색 선이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전 세계 선진국의 장기 금리 추세하고 똑같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흐름 자체는 전 세계가 옛날 같으면 다 가치주가 좋아져야 되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유럽이 가치주가 상당히 좀 좋은 상황. 대표적으로 유럽의 은행주 지수가 연초에 60% 이상 올랐습니다. 오, 네. 미국의 성장주가 올랐다 하지만 성장주, 기술주 ETF가 거의 30% 초반대 오른 거에 비하면
가치주의 압승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결국은 장기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가치주가 좋다. 근데 어쨌거나 지금 미국 내에서는 워낙 성장주가 압도적이다 보니까 최근 3년간은 갈라졌다. 그러면 이제 그다음 질문은 그럼 내년은 어떻게 될 건가? 이런 괴리가 지속될까? 이게 제일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상황에서는 내년도 장기 금리가 쉽사리 내려올 거라고 예측하는 사람이 별로 없겠죠. 없죠. 지금 어쨌든 뭐 물가든 부채든 부담 때문에 내년도에는 장기 금리가 높고 금리가 슬금슬금 올라갈 것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 보면 가치주 장세가 좀 지속될 가능성, 미국도 일정 부분은 좀 유럽 증세 또 이렇게 좀 달라붙을 가능성으로 우리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놓고 보면 결국은 저평가인 나라들, PER이 낮은 나라들이 내년에도 여전히 양호할 것 같다. 스페인이나 우리나라 같은 나라겠죠. 거의 플러스 가치주들에 대한 그러한 강세가 지속될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내년에도 좀 그 투자 아이디어를 열어놓고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내년에도 이런 괴리가 좀 지속될까라는 질문에는 한동안은 지속될 수 있다. 가치주에 대한 평가가 조금 좋게 우호적으로 작용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지금 반도체는 숫자가 찍혀주잖아요. 맞습니다. 국내에서. 그렇다면 국내 증시는 이 가치주와 성장주의 모멘텀 동반해서 또 상반기까지는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반도체주는 전 세계적으로 나눠보면 가치주에 들어갑니다.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PER이 너무 낮거든요. 네, 워낙 네. 돈을 잘 벌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성장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반도체가 국내에서 전 세계적으로는 가치주, 이 마이크론까지도 이런 가치주에 들어간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확실히 우리나라는 성장주가 가든 가치주가 가든 다 같이 갖고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 1등을 할 만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추가적으로 한 질문을 더 드려보고 싶은데요. 지금 이렇게 주식시장도 뜨거웠고 올 한 해는 근데 원자재 랠리도 뜨거웠습니다. 금, 은, 동이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하면서 실버바가 올해 초에 $200만 원이면 샀던 게 500만 원이라고 해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원자재 랠리도 한동안 지속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특히 아까 우리가 봤지만 올해가 지금 신흥국이 다 지금 좋잖아요. 지금 내년에는 이제 중국까지도 아까 봤지만 좀 한 30% 올랐지만 내년에도 중국이 상당히 좀 좋을 수 있겠다 보여지고 있고요. 중국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위안화 강세를 허용하는 기조로 가고 있고 그것이 결국 내수 진작의 가장 큰 어쨌든 뭐랄까요 땔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안화 강세 발 이런 것은 약달러고요. 보통 약달러 구간에는 원자재가 강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신흥국이 지도적으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꽤 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내년에 좀 위험 요인으로 꼽히는 부분까지 좀 짚어주신다면요. 지금 어찌 보면 지금 당장 보니까 이게 너무 시장이 좋으니까 걱정일 수밖에 없는 거죠. 가장 큰 게 AI발 이런 열정이 혹시 식지 않을까? 오라클처럼 이런 걱정들이 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요것이 첫 번째 걱정이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도이치뱅크에서 글로벌 펀드 매니저를 상대로 지금 조사를 했었는데 말씀 주신 대로 결국 AI 열기가 줄거나 또 걱정이 지금 2월, 5월에 지금 내년에 지역연은 새로 연임이 되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이들이 혹시 좀 과하게 친트럼프적으로 과도하게 해서 오히려 시장에서 걱정하면서 물가는 올라가고 그다음에 고용은 둔화되는 이 스태그플레이션스러운 이런 상황이 연출되지 않을까라는 걱정. 그 다음에 이제 자꾸 좀 뻥뻥 이게 이 뭐랄까 좀 그 예고치 못한 그러한 부도 사태 이런 것들이 이제 산모 자본과 관련된 우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시장의 장기 금리를 끌어올리고 인플레이션 고착화 때문에 금리를 인상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우려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연결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당장 일어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늘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내년도 투자 아이디어를 살짝 제시해 주신다면 어떤 업종이 제일 잘 갈까요?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치주스러운 거. 우리나라는 저PBR 종목 너무 많고요. 고평가도 많습니다. 고배당 많습니다. 네. 이 두 가지의 조합을 연결한 그런 종목들을 찾아보시면 분명 내년에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거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송재경 대표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전략에 대한 고민은요. 우리은행 WM그룹 박석현 부부장님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죠. 부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매번 이렇게 위클리 뷰 때 보다가 예. 이제 그 뷰를 연간 전망으로 예. 확대해서 길게 시계열을 늘려서 한번 또 매셔봤습니다. 올해 코스피가 70%나 급등을 맞습니다. 하면서 예.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또 충분히 오를 수도 있거든요. 내년은 좀 긍정적으로 지켜보시는지요? 올해 코스피가 지금 70%, 71% 지금 올랐죠. 코스닥도 35% 올랐는데 코스피 상승률의 절반밖에 되지는 않지만 글로벌 주요 시장하고 비교를 해보면 코스닥도 올해 수익률이 그 글로벌 주요 시장에서 최상위권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올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상반기에는 조방원, 흔히 얘기하는 주도주가 이제 조방원이었고 하반기에는 이제 반도체가 시장을 주도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내년도에 한국도 거의 한 2% 정도 GDP 성장률이 호전이 될 것 같고 미국은 그 파월 연준 의장 의견으로는 2.3%까지 올해 1.8%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 AI 과잉 투자 우려 반복적으로 앞으로도 지속이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미국 기업 실적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전망치가 AI 반복 투자 우려에도 불구하고 초점은 실적이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다라는 부분에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가 이제 올해 그 영업이익 전망치가 지금 지난해보다 19% 늘어난 그 298조 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43%가 늘어나서 426조 원을 기록할 와.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굉장한 영업이익 상향 조정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현재 이익 전망치가 상당히 좋다 보니까 밸류에이션도 향후 12개월 기준으로 PER 값이 10배 정도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 426조 원의 영업이익 전망치 아직 상향 조정이 완료된 거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추가적인 상향 조정 과정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익 전망치가 추가적으로 상향 조정되고 그리고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는 코스피가 지금 레벨 대비 한 20% 정도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는 한 4,800포인트 정도까지는 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 상반기 안으로 4,800포인트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전망은 기본적으로 한 6개월 정도를 전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상반기 정도에 한 그 정도 수준까지도 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네, 부부장님의 말씀으로 하면은 그러면 일단 기업들의 영업이익 전망치가 너무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다. 네. 지금 주가 싼 편이다. 네. 4,800포인트까지 우리 내년 상반기 때 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의견 제시해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내년에도 미국 주식보다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더 유리할까요? 일단 올해 국내 주식시장이 완승을 거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미국 주식시장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한 17% 정도 S&P 500 지수가 올라왔기 때문에 한국 시장이 올해 이제 많이 올라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한 2년간 미국 시장 대비 수익률이 좀 부진했기 때문에 상대적인 가격 매력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적적인 어떤 그 흐름을 보게 된다면 2023년도 이후에 지금 한 올해가 이제 거의 마감됐다고 본다면 한 3년 연속 S&P 500 지수는 상승을 하고 있고요. 이 3년간 그 기록된 누적 수익률은 한 80%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차트에서 보시는 대로 한국 시장 코스피의 누적 상승률이 지난해까지 좀 부진하다가 올해 이제 급등으로 인해서 3년 누적 상승률이 코스피는 한 84%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S&P 500보다도 조금 더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이제 출발선이 이제 거의 이제 비슷해졌다라고 보여지는데 당분간은 코스피가 미국 S&P 500 지수 수익률보다는 좀 높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가장 큰 부분은 지금 현재 글로벌 전반적인 그 업황 전망 측면에서 가장 유망한 게 메모리 반도체 쪽인데 아무래도 코스피가 메모리 반도체 비중이 상당히적으로 크기 때문에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를 합하게 되면 한 33% 정도의 시가총액 비중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영향력이 코스피를 조금 더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동을 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게 이제 내년 연중 지속이 될 수 있을지는 좀 불투명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년 내내 이렇게 좋을지는. 그렇죠. 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내년 1월 달에 예정이 돼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4분기 실적 시즌
상당히 좋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메모리 반도체 주식을 중심으로 코스피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동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겠는데, 관건은 1, 4분기 이후에 반도체 기업들의 이익 성장 전망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1, 4분기 이후에 좀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다른 하나는 그 달러화인데, 지금 올해 달러화는 연간 전체적으로는 좀 달러 약세가 좀 기록이 되고 있지만, 올해 하반기 이후로는 약간씩 올라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달러화의 방향성이 어떻게 설정이 될지가 이제 관건이 될 것 같고, 달러화가 만일 약세 흐름을 내년에도 지속을 할 수 있다면 코스피가 2, 4분기 이후에도 계속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반대로 달러화가 강세 흐름으로 전환이 되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위험 선호를 약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어떤 조정 요인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1, 4분기 이후에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의 추가적인 상향 조정 여부, 여기하고 함께 미국 달러화의 방향성이 어떤 방향성을 표시를 하게 될지, 이 두 개 부분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가 중요하겠다. 1분기 이후로 반도체 사이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여부, 달러와 강세가 어떻게 되는지 여부 주목해 봐야겠다. 그래야지 또 내년 내내 좋을지 안 좋을지는 일단 1분기까지는 좋겠지만 그렇게 또 의견을 말씀해 주신 가운데, 일단 부부장님의 의견으로는 내년에 기업 영업이익 좋아지니 1분기까지는 좋을 것이다가 이제 그렇죠. 가장 큰 주장이신 것 같은데, 사실 기업 영업이익이 좋다는 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잘해준다는 그렇죠, 맞습니다. 거고, 또 네. 반도체 사이클이 그만큼 이제 슈퍼사이클 호조가 전망이 된다는 건데, 그렇다면 내년 1분기까지도 반도체가 여전히 좋을까요? 사실 올해도 지수는 이렇게 좋았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은 또 소외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반도체 중심의 좀 상승 사이클이 계속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일부에서는 내년도에 이제 주가 상승이 업종별 상승세가 좀 확산이 될 수 있다라는 전망도 있긴 하지만, 이익 모멘텀 측면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은 아직 확인이 되고 있지는 않고요. 내년도에 코스피 영업이익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426조를 기록할 거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올해보다 한 129조 원 정도 이제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증가분에 반도체가 80조 원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업종 하나가 전체 코스피 기업의 이익 증가분, 영업이익 증가분의 62%를 차지할 가능성이 예상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기업, 이 두 개의 메모리 반도체 기업, 국내 기업의 시가총액이 33%이기 때문에 이 시가총액 비중보다 2배 정도 많은 이익 증가 기여를 하게 된다라는 얘기고요. 이 얘기는 아직까지 이 두 개의 기업의 내년도 이익 모멘텀에 대한 주가 반영도가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주도주의 어떤 교체, 이건 반도체 기업의 어떤 시장 주도 현상, 이런 현상이 크게 바뀔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미국 시장도 거의 마찬가지인데, 지금 나오는 보시는 그래프는 S&P 500 반도체 업종의 2025년도 올해죠. 올해 EPS 증가율 시장 컨센서스 변화를 파란색으로 표시를 하고 있고요. 26년도 EPS 증가율 전망치 변화를 녹색으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그래프 모두, 그러니까 올해하고 내년도 반도체 기업의 EPS 성장률이 계속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그러네요. 되고 있는데, 녹색이 훨씬 최근에 빠르게 올라가고 있죠. 네. 올해 반도체 기업의 이익 성장률은 미국 쪽이 한 43%인데 내년도는 50%를 돌파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도 반도체 기업의 이익 모멘텀이 다른 업종을 압도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이런 부분들이 한국 시장에서도 동일하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나 한국 시장이나 두 시장 모두 반도체 기업의 상승 주도력이 크게 훼손될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록색이 이제 2026년, 맞습니다. 파란색이 2025년인 5년입니다. 거죠. 예, 네, 예, 반도체 EPS 증가율의 그래프도 확인을 해봤고요. 자, 그렇다면 내년 뭐 1분기까지는 이제 좋겠지만 변수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지켜봐야 할 변수. 그러니까 1분기 이후로 반도체 기업들이 얼마나 돈을 벌지, 그리고 그렇죠. 여기에다가 달러와 강세 달러 여부. 움직임, 예. 그렇다면은 그 두 가지 요인뿐만 아니라 내년 시장에 좀 변곡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만한 요인을 또 추가적으로 꼽아주신다면요. 하나는 이제 AI 산업 이 과잉 투자, 그리고 뭐 버블론, 이게 이제 최근에 다시 좀 이제 진정이 되긴 했지만 완전히 이제 진정됐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네. 이게 반복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AI 산업의 수익화가 이제 진행되는 시작이 되는 과정인데, 대표적인 기업이 이제 오라클인데,
오라클의 AI 투자에 따른 그 실질적인 그 실적 반영 시점이 2027년 이후부터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당장 이게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켜주는 요인은 분명 아닐 거고요. 내년 연간 전체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AI 관련된 기업들의 이익 성장 전망이 2년 후에 상당폭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 예상치는 지금 현재 거의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이익 성장 모멘텀에 대한 기대가 유지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이 얘기는 AI 과잉 투자에 대한 논란이 계속 반복적으로 제기는 되겠지만 근간을 흔들 정도는 아니다라는 얘기고, 네. 변동성 요인에 그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다소간의 변동성 요인이 있긴 하더라도 전반적인 그 흐름 자체가 AI 산업 투자를 중심으로 한 IT 모멘텀이 내년도에도 지속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미국 디스인플레이션 확인 여부, 여기다가 완화적 통화 정책 신뢰도가 확인될 수 있는지 여부까지도 우리가 또 변곡점으로 지켜보면서 내년에도 좀 성공 투자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은행 WM그룹 박석현 부부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유진투자증권 허재원 상무님과 자세한 시장 이야기 나눠보죠. 상무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번 우리 상무님이 출연하셨을 때는 코스피 지수가 한 4,100선 후반대에 있었을 때 이야기를 나눴는데 어제 장에서 4,000포인트를 깨고 내려갔고 오늘 바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힘을 내자 다시 4,000포인트 회복에 성공을 해줬던 하루였습니다. 내년까지 이렇게 박스권에 갇혀서 왔다 갔다 할지 궁금하고요. 내년 전반적인 전망, 지금 많은 증권사에서는 상고하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무님도 같은 의견이신지 궁금하네요. 네. 먼저 그 11월 초 이후에 코스피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박스권에 갇혀 있는 듯한, 그러니까 4,000에서 한 4,100선에서 크게 움직이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근데 저는 지난 10월 달에 저희가 코스피가 거의 20% 이상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아마도 한 2달 정도, 한 12월 정도까지는 크게 힘을 내긴 어렵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오히려 이제 내년 1월 저희의 이제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되게 되면은 다시 좀 힘을 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연간 전망에서 뭐 상저하고 뭐 상고하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있는데 저는 사실 이제 내년 그냥 계속 좀 꾸준히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요. 예. 다만 이제 이제 상고하저를 많이 이제 주장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 그리고 이제 논리가 약간 좀 타당한 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장률도 그렇고 기업들의 이익의 어떤 그 모멘텀이 이제 올해 상반기가 굉장히 좀 어두웠고,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이익에 대한 어떤 기대치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내년이 되면 상반기에는 조금만 실적이 좋아도 굉장히 숫자가 잘 나오는 것처럼 보여지고, 대신에 이제 내년 하반기에는 숫자가 좋아도 전체적으로 이제 어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증가율로 보면 모멘텀이 떨어지기 때문에 약간은 이제 모멘텀 측면에서는 상고 하저로 좀 볼 수가 있는 게 맞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어떤 이익의 레벨은 계속 좀 꾸준히 올라가되, 좀 아마도 이런 이익에 대한 그 모멘텀이나 증가율의 어떤 변화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좀 주식시장의 어떤 변동성은 올해보다는 좀 많이 커지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 내내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신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상고하저를 주장하시는 분들의 근거도 충분히 타당하다고 보신다라는 말씀 속에 내년 우리 상무님이 정말 성실하게 또 부지런히 리포트를 써주시잖아요. 변수로 짚어봐야 할 부분 중에 연준의 금리 경로라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연내에 1회 내지는 2회 인하를 가정하고 있는데, 상무님 리포트에 따르면은 이러한 제한적인 금리 인하 환경에서도 국내 증시에 호재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 좀 자세하게 풀어주시죠. 네. 그러니까 이제 내년 변수로 이제 연준의 금리 경로를 말씀드린 이유는, 사실 저희가 올해를 돌이켜 보면은 내내 그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 시장이 올해 4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 좋았기도 맞아요. 했고, 또 이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또 좀 완화가 되니까 주가가 되게 큰 폭으로 오르기도 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올해를 크게 좌지우지했던 변수는 AI와 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을 이렇게 내년을 생각을 해봤을 때 사실 뭐 지금 연준의 점도표에서는 내년에 뭐 한 번 뭐 이 정도로 금리 인하를 예상을 좀 하고는 있지만 특히 이제 5월달에 연준 의장이 바뀌면서 전반적으로 이 트럼프 정부의 또는 트럼프 정책에 있어서 금리에 대한 영향력 이런 것들이 또 저희가 이제 시장에서 좀 가늠하지 못하는 또 다른 불확실성이 좀 될 것 같아서 이 금리에 대한 부분이 내년에는 또 좀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금리를 크게 많이 내리지 않아도 어쨌든 지금 정도의 레벨에서 크게 많이 내리지 않아도 미국 경제나 저희 그 한국 경제나 기업들 이익에는 좀 우호적으로 좀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서 지금 장기와 단기 금리 간의 차이가 좀 더 많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미국 금융기관들도 이렇게 단기 금리가 낮고 장기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은 이제 그 아무래도 이제 대출을 더 많이 해주는 게 은행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훨씬 이롭기 때문에 아마도 내년에는 전반적으로 금리를 크게 더 내리지 않아도 대출이 좀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좀 크고요. 미국의 금융기관들이 대출을 많이 늘린다라는 건 그만큼 기업들의 투자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저희 한국도 이렇게 미국의 어떤 투자 사이클과 함께 갈 수 있는 산업들이 상대적으로 좀 좋을 것 같고 그런 과정에서 저희 한국의 주식시장의 어떤 환경도 긍정적으로 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 은행의 대출 추이와 한국 증시의 선행성이 이렇게 맞물리면서 우상향을 그리고 있네요. 관련해서도 좀 긍정적으로 지켜보면 좋겠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 가운데 미국에서는요, AI 버블론이 계속해서 누그러지지 않으면서 자꾸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시장에서는 AI에 대한 피로감을 좀 호소하고 있는 모습인 듯 합니다. 기술주 아닌 다른 주식을 조금 찾아서 순환매 장세를 예상하면서 단기 트레이딩 영역에 지금 좀 연말 연초는 대응을 해보는 것이 현명할지 아니면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또 저력을 우리는 봤잖아요. 계속해서 AI 모멘텀이 유효한 기술주에 투자하는 것이 유망할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이제는 너무 빅테크에 저희가 목을 맬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뭐 오늘 아침에 이렇게 그 신문들 보시면은 이 AI와 관련된 이 그 대형 언어 모델 뭐 챗GPT라든지 제미나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어떤 그 변화 속도가 지금 뭐 너무너무 빠른 상태이고요. 뭐 주마다 1등이 바뀌고 있습니다. 챗GPT와 네, 이제 제미나이. 뭐 또 그 XAI에서 또 XAI, 그러기 나오면 또 걔네들이 또 1등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누가 1등이 될지 잘 모르겠고 그만큼 이제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 미국의 빅테크들 내에서 경쟁이 너무 치열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빅테크 기업들 내의 경쟁이 너무 치열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익률을 유지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미국 경제 그리고 저희 주요 다른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계속해서 언어 모델의 성능이 좋아지고 또 그것을 이용하는 비용이 크게 떨어지기 시작을 하면은 아무래도 AI를 활용한 다른 산업에서 어떤 성장률 또는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들이 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부터는 뭐 굳이 빅테크들도 좋지만 뭐 소매 업종 또는 뭐 은행, 금융 그리고 이제 제약 바이오 이런 업종들에게도 관심을 가지면서 전반적으로 이 AI가 확산되는 것을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AI 쪽은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AI 쪽 관련해서 확산되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패러다임을 우리가 미리 좀 준비해 보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가운데 내년 반도체 다음으로 영업이익 증가 기여가 높아질 산업으로 꼽히고 있는 쪽도 한번 주목을 해볼게요. 에너지 쪽, 상사 자본재 쪽, 배터리, 화학, 여기에다가 철강, 조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2차 전지, 화학 등 올해 못 갔던 주식들의 재평가가 내년 실적 발표를 거치면서 본격적으로 상승 탄력을 보여줄 거다라고 예단을 하셨는데 이쪽도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네. 사실 이제 올해 주가가 코스피가 4,000이고 주가가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주가가 좀 많이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과정들을 좀 살펴보면은 결국은 반도체가 가장 큰 역할을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그 기업들의 실적 그리고 올해와 내년을 이렇게 실적을 비교를 해보면 반도체가 당연히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뭐 당연히 뭐 주도 업종으로 저희가 깔고 가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사실 올해 주식 시장을 보면은 이런 반도체라든지 상반기에는 이제 뭐 조선, 방산과 같은 이런 업체들을 제외하면 사실은 많은 업종들이 약간 좀 소외되어 있는 걸로 좀 보여지고요. 이게 근데 이제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좀 좋아질 거다라는 기대감들이 좀 있는데 저는 이런 기대감이 약간은 좀 확산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금융기관들이 어쨌든 대출을 늘릴 것 같고 또 저희 이번 정부에서도 내년에 뭐 국민성장 펀드라든지 뭐 그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라든지 이런 정책들의 상당 부분이 투자에 좀 집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아마도 작년, 올해, 재작년까지 투자가 굉장히 어려웠던 산업들에서 약간의 좀 반전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크고 그런 산업들 중에 하나 그런 산업들의 대표적인 예가 에너지, 뭐 배터리, 뭐 이런 산업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산업들이 사실 좀 좋아질 때 전반적으로 이제 국내 주식 시장의 여건도 좀 더 활발해질 것 같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 너무 좀 반도체에 좀 치우쳐져 있고 맞아요. 반도체 업종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좀 높다 보니까 사실 주가가 올랐지만 이 주가가 오른 만큼의 어떤 체감이 잘 느껴지지는 않는데 이런 것들이 내년에는 조금 더 완화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반도체 때문에 좀 못 갔던 쪽 에너지, 배터리라든지 뭐 자동차 쪽, 뭐 내지는 바이오 쪽, 유틸리티 좀 주목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2026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을 위해서 내년에 또 주식 투자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꼭 가져가셔야 할 체크포인트 3가지를 전해주신다면요. 아, 네. 3가지를 딱 짚기가 좀 쉽지는 않은데 맞아요, 너무 일단 많아서. 첫 번째는 주가가 내년도도 좀 좋을 것 같긴 한데요. 변동성은 굉장히 좀 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올해는 어쨌든 굉장히 좀 낮은 주가 레벨에서 시작을 했고 내년은 아무리 못해도 3,900대나 4,000선에서 한 해를 시작을 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변동성이 이렇게 높을 때는 주가가 올라갈 때 따라서 사는 것보다는 오히려 뭐 어제나 그저께처럼 주가가 좀 약하거나 빠질 때 오히려 주식을 사는 전략들이 상대적으로 좀 더 효과를 볼 가능성이 좀 높다. 요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AI가 좋을 것 같긴 한데 계속된 어떤 노이즈들 이런 것들이 좀 많다라고 보면은 아까도 중간에 좀 말씀드린 것처럼 AI 때문에 조금 더 기업들이 좋아질 수 있는 확산될 수 있는 다른 산업들에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래서 아마도 내년은 약간 뭐 빅테크보다는 빅테크가 아닌 쪽 그리고 완전히 테크에 올인하기보다는 약간의 어떤 경기 민감한 전통 산업들도 같이 저희가 관심을 갖는 게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 꼭 염두에 두셔야 할 체크포인트 3가지까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허재원 상무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상무님. 상상인증권 신월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잘 지내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또 연말이고 이제 또 네. 연초를 앞두고 있어서 전반적인 올 한 해 좀 채권 시장 좀 정리해보고 싶어서 네. 한번 이야기를 잘 나눠보고자 또 이렇게 잘 모셨습니다. 이번 주도 FOMC를 기점으로 이제 과연 내년에는 미국이 몇 번 금리 인하에 네. 가능할 것인가 여부가 이제 점도표가 관건이 될 것 네. 같아요. 그 점도표 결과를 앞두고 내년까지 한미 기준금리 차 흐름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여기에다가 투자자분들은 어떤 대응 전략을 좀 준비하고 계시는 게 현명할지 좀 네. 궁금합니다. 일단 벌써 FOMC가 이제 내일로 다가왔고요. 이제 내일에서 모레 넘어가는 새벽에 한국 시간으로 발표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 금리는 뭐 뉴스나 여러 보고서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기준금리 추가 인하를 단행해서 9월부터 인하가 재개된 흐름들이 3회 연속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은 금리 인하는 당연한 것이고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내년도에 금리 인하를 몇 번 하는지 그리고 내년을 넘어서 내후년도에도 금리 인하를 해서 미 연준의 기준금리가 도대체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을지가 가장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는 단순히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통화 정책 그리고 경제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금융시장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화두이기 때문에 가장 핵심이 아닌가라고 보여지는데 요약해서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연준은 현재 연준 기준금리는 3.75에서 4.0,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 연준 기준금리의 상단은 4.0%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번 금리 인하를 통해서 3.75%가 될 가능성이 높겠고요. 내년도 말에는 현재보다 75bp 그리고 모레 3.75가 되고 난 이후에는 총 2번의 금리 인하를 기본 베이스 시나리오로 판단하는 것이 전반적인 시장의 컨센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10월 말과 11월 초까지 그리고 11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생각들, 인식이 금리 인하 못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다가 이제 금리 인하는 당연히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것처럼 상당히 지금 변동성이 높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연준 내부에서도 이견이 통일되지 못했다라는 측면은 이번에 아마 금리 인하를 반대하는 의견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2번의 금리 인하 시나리오가 내년도의 기본 베이스 시나리오로 작용은 할 수는 있겠지만 국면마다 한 번 정도 또는 3번 이상 이렇게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모니터링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겠고요. 전반적으로 국내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난 금통위 때 금리 인하와 동결에 대한 의견이 거의 팽팽했었습니다. 포워드 가이던스 기준으로 세 분이 3개월 내 금리 인하 그리고 세 분은 금리 동결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 있고 이창용 총재는 인하와 동결을 동시에 고려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연준의 금리 인하가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로 바로 직결되지는 않을 수가 있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채권 투자자의 입장에 있어서는 미국채가 조금 더 투자하기에 그래도 용이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차익 실현을 위해서는 금리 인하 국면 초입이나 금리 인하가 되기 이전이 좀 좋은데 지금 한국의 입장에 있어서는 금리 인하 중반은 훨씬 지났고 후반부에서 종료 시점에 대한 언급이 있기 때문에 다소 부담스러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경우에는 국내 투자에 있어서는 이자 수치를 의미하는 캐리 투자를 노리는 것이 좀 더 맞겠고 미국채 같은 경우는 차익과 캐리를 좀 믹스해서 접근을 할 수 있는 시점은 아직 남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올 한 해 채권 시장이 그렇게 핫하지는 못했습니다. 네. 지금 주요 국가들, 선진 국가들이 GDP 대비해서 채무 비율이 너무 높다 보니 네. 그 하나의 국가를 믿고 이제 투자를 하는 국채 가격이 네. 흔들리기 시작했고 맞습니다. 채권 시장의 인기가 너무 없었고 금 가격이 되려 랠리를 지금 펼치는 현상이 네. 나타났는데 내년에도 이런 현상이 지속될지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투자자분들은. 맞습니다. 내년에도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쉽게 판도가 변하기에는 좀 무리가 될 수가 있다는 네, 뜻이죠. 그렇죠.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재정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력이 통화 가치와 채권이 아무래도 통화 표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요국들이 대부분 재정 정책을 그간 글로벌 금융 위기야 팬데믹 때 많이 썼고요. 그리고 트럼프의 이 자국 중심의 미국 중심의 그런 경제 글로벌 지정학적 흐름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각국이 살아야 되는 압박감 속에서 재정 정책을 안 쓸래 안 쓸 수가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신평사들의 최근 정부 신용 등급을 보게 되면은 대부분 내려가는 것들이 있지 일부 국가의 상향을 제외하고는 올라가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 있다라는 거는 기업으로 치면은 재무제표가 악화되고 있는 것처럼 정부는 재정 건전성이 과거 대비해서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 있다라는 점은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국가 채무가 늘어나고 있는 점이 직결되고 있고 국채라는 건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이지 않습니까? 네. 재정 건전성이 악화가 되면은 채권에 대한 신뢰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겠고 그 국가를 담보로 이제 만든 게 채권. 네, 그렇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 정책을 많이 쓰고 있다라는 거는 정부가 돈을 많이 풀고 있다라는 걸 네네. 뜻하잖아요. 근데 뭐든지 흔하면은 가격은 좀 떨어지기 네. 쉽겠죠.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악재 속에서 채권이 이런 국채 중심으로 노출이 되어 있다 보니까 가격이 좀 힘을 받기가 어려워진 상황은 분명히 우리가 채권 투자에 있어서 좀 눈여겨볼 대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내년에도 이런 현상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듯 채권이 힘을 계속 못 쓰는 국면이라면
글로벌 인플레 해지 자금은 어디로 향하게 될지 좀 궁금해요. 계속해서 금, 뭐 코인 이런 쪽으로 갈지, 뭐 부동산일 수도 있고요. 물론 네. 우리 지금 정부가 규제를 확실하게 하고 있지만 개인 투자자분들께 지금 이렇게 좀 어지러운 카오스, 혼란의 카오스 네. 국면에서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은 어떻게 좀 자산 투자 관련해서는 좀 분배를 하는 게 현명할지 조언 좀 해주시죠. 네, 최근 25년을 제외한 엔데믹 국면에서는 채권 투자가 가장 안정적으로 확실하게 기대 수익률을 맞춰주고 플러스 알파를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금속이든 금이든에서 이제 잡을 수가 있었는데 25년은 판도가 확연하게 바뀌었습니다. 유동성이 팽창되다 보니까 수익 차별화가 아주 심화가 되는 국면들이 펼쳐졌고요. 내년도까지 바라보는 흐름에 있어서 우리가 관전 포인트로 잡아야 할 것들은 결국에는 투자 수익률이 확실하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는지가 가장 관건이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불확실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곳으로 자산 흐름들이 이어질 개연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주식시장과 금 그리고 부동산 시장을 그래도 유망하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매출은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 타 업종과 확연하게 다른 영업이익률, OP 마진을 확보할 수 있는 AI 내러티브가 존재하는 플랫폼, 하이퍼스케일러, 그리고 인프라 네트워킹, 거기에다가 이제 소프트웨어까지 확장이 될 수 있는 국면 속에서는 이러한 업종 중심으로 계속해서 산업은 발전할 수가 있겠고 이 발전 가능성이 좀 어느 정도 확실하기 때문에 자금의 쏠림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흐름들 속에서 미 증시와 미 달러를 기반으로 한 투자 등급 IG의 크레딧물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연준은 금리 인하를 그래도 좀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실질 이자율 측면에서 금의 매력도가 좀 더 높아질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유동성의 팽창이라는 것은 실물 자산에 대한 편입, 기대감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금 가격은 좀 높은 상황에 있지만 금 가격의 하방 경직성은 좀 강화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부동산 시장은 주거용과 상업용 좀 달리 볼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상업용 오피스에 대한 자산 가격의 회복, 되돌림의 흐름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겠고 워낙에 팬데믹 이후에 높이 치솟았던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다 보니까 금리 인하와 전반적으로 오피스로의 수요 회복 등이 글로벌 특히 경제를 이끄는 북미와 유럽 쪽에서 자산 가격의 일부 회복, 되돌림이 나타날 수 있는 점은 금리 인하와 맞물리면서 그동안에 소외되었던 오피스 시장으로의 좀 시각들이 좀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산업 금속과 선진 국채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스탠스를 취하면서 때때로 좀 흐름이 개선될 때 편입을 하는 것이 좀 더 좋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2026년 이제 다가오는 내년 채권을 비롯한 안전자산 투자에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놓쳐서는 안 될 투자 포인트를 좀 찝어주신다면요. 네, 무엇보다도 트럼프 2기 행정부의 2년 차고요. 네, 미국은 항상 2년 차마다 중요한 선거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중간 선거를 앞두고 가장 화두는 어떤 것들을 던질까에 대한 부분인데 올해 1년 차가 관세였다라면은 아마도 내년도에는 경제 회복의 불씨를 더욱더 확연히 살리기 위한 정책들이 펼쳐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그 불씨가 잘 살아나기 위해서는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가 핵심이기 때문에 이러한 금리 인하 압박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내년도에는 행정부 측면에서 재정정책 측면에서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정책이 어떤 것들이 나올 수 있는지를 좀 더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트럼프 개인적으로 본다라면은 전 세계 글로벌 지정학적, 군사 안보적으로 미국의 지위를 압도적으로 높이면서 피스메이커로서의 입지를 좀 더 굳히는데 본인 이미지를 좀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 역시나 글로벌 경제와 금융시장에는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국내로 돌린다라면은 내년도에 국내 역시나 6월 달에 지자체 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잠재 성장률을 하회하는 성장률을 잠재 성장률까지 올리기 위한 신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계속 이어질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 재정에 대한 부분들을 상반기에 많이 쓰는 조기 집행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하반기 추경 편성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주식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채권 투자와 같은 안전자산에 대한 심리는 악화될 수 있는 가능성 역시나 좀 배제할 수가 없겠고요. AI 관련된 내러티브는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버블에 대한 부분들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중에 OP 마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구체적인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P 마진은요, 그러니까 한 기업이 얼마나 벌어들이냐, 실체가 있는 돈을 얼마나 벌어들이냐가 되겠습니다. 영업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눈 값으로 기업이 본업에서 얼마나 수익을 내는지 보여주는 핵심 지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죠. 지금까지 상상인증권 신월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